대학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이버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기존의 사이버 대학하고 지금 대학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의문도 들었는데, 이걸 계기로 그 일반 수강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이제 대학의 문호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대학 서열화를 좀 약화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한 달 전에 방학을 해서요. 요즘 좀 여유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책도 좀 읽고 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작년 1년 동안 저는 학교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학생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어떤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학생들이 좀 어색해하고 또 불만도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적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 학교에서 멀리 사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그런 좀 멀리 이동하지 않고 또 자기 하던 일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또 맞춰서 또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오히려 편리한 점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비대면 수업을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좀 잘 적용해서 나가면 오히려 대학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수업 질 면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영상 통화나 전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직접 대면에서 했을 때 상대방의 어떤 표정이나 그 사람의 기운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그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교수는 또 학생을 또 감시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수업을 어떻게 따라오는지 좀 더 파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런 점에서 대학 등록금을 좀 현실화하는 것도 이번 계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백신이 잘 접종이 되고 상당히 잠잠해지면 그래도 70~80% 정도는 예전 상황을 회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대학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이버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기존의 사이버 대학하고 지금 대학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의문도 들었는데, 이걸 계기로 그 일반 수강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이제 대학의 문호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대학 서열화를 좀 약화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줌을 통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꼭 우리 대학의 교수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 유명한 학자들을 또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학의 서열화라든가 이런 걸 막고 좀 더 전 세계가 또 이걸 통해서 정보나 교육 측면에서 통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200여 년 역사에 가장 특이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공직을 전혀 담당한 경험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었고요. 보통은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되는 경로가 뭐 상원 의원이라든가 주지사라든가 초기에는 이제 뭐 장관을 지냈다거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미국 정가의 어떤 문법이라든가 전통을 좀 습득한 이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막 나가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개인의 특성이 사실은
민주적인 토론이나 경청보다는 이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그 논란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 트럼프 이전의 어떤 미국 정치의 어떤 전통으로 돌아갔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 자체는 뭐 트럼프나 이전에 오바마처럼 뭐 카리스마가 있거나 상당히 이제 매력 있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런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온건하고 그다음에 소통에 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예전의 어떤 미국 정치 문화로 돌아갈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또 트럼프가 그 일방주의 정책을 폈거든요. 중국과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지만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우방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또는 국제기구의 참여를 통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행사해 나가는 그런 전통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사실은 이제 그 자기 극렬 지지층에 의존한 어떤 분열의 정치였거든요.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어떤 자기 정당의 지지 세력 플러스 중도 세력을 좀 포괄하는 그런 좀 온건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펴는 게 통상적인데, 트럼프는 백인 보수주의자를 자극을 해서 그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통해서 통치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강조한 것도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만의 미국도 아니고 공화당만의 미국도 아닌 미국인 전체의 어떤 미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 통합주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그 통상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폐쇄적이고 미국 우선의 정책을 펴서 무역 마찰을 많이 일으키고 우방 국가들을 이제 실망시킨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통적인 외국과의 어떤 무역을 원활히 하는데 이제 힘을 쓸 것 같고, 그다음에 소수자나 또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상당히 이제 그 폐쇄적인 정책을 폈는데, 바이든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포용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1800년 초에 그 영국 군대가 이미 독립된 후에도 영국 군대가 백악관을 불태운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자국민이 그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사당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그런 소란을 일으킨 것,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당시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것이 미국인들로서도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걸 지켜본 전 세계인들도 미국이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가 맞는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앞으로 세계에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지 그걸 의심케 하는 좀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 문제 개선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간 정상회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 기대를 부풀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 미국 대선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런 이상한 언행을 자주 하지만 우리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훨씬 민주당 후보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상당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대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 북미 간의 또는 남북 간의 그 관계 개선을 트럼프 개인의 어떤 특성에 의존한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다행이지만 또 그런 사람의 특성은 또 갑자기 또 뭐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그 불안정한 어떤 그 성격에 의존했다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트럼프 시대에 우리나라의 어떤 미국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은 상당히 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시기에는 사실 미국에 있어서는 그 민주당이 그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시대에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거나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양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미국도 뭘 해줄 것이 없다. 니네가 먼저 배내라. 그래서 오바마 시대에는 북미 간의 어떤 그 뚜렷한 어떤 성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상당히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인데,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뭐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시대의 북미 관계의 가장 핵심은 그 바텀업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지도자가 가서 그냥 혼자서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이제 지도자가 나설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서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밑에서 조율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북미 관계의 개선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시대는 별다른 이제 성과가 없었지만 그 클린턴 대통령의 후반기에는 사실은 북한도 방문하고 그때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 그때 그 계획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라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낄 때는 뭐 트럼프식의 그냥 깜짝 쇼 말고 차근차근 해서 북한 간의 어떤 좀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또 성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또 역할도 중요한데요. 사실 트럼프 정부 시대에는 사실 김정은의 결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어떤 깜짝 쇼라는 좀 우연에 기댄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로서 뭐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에게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1순위는 아니거든요. 정책의 1순위는 사실은 코로나 대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사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그래도 우리로서는 또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이 결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또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처럼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또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단번에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좀 너무 성급한 기대이고 그래서 소규모 딜, 스몰 딜을 좀 추구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서 그 핵 동결이라든가 정보 공개라든가 그다음에 장거리 뭐 미사일을 좀 감축한다거나 그런 조그만 것부터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도록 또 우리 정부가 좀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바이든 정부라고 하더라도 꼭 뭐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정부의 그 통일 정책, 북한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트럼프 정부 초기에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을 때 우리 정부로서 좀 선제적으로 좀 나서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너무 본 것이 아닌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사실 지금 냉각 상황에 있잖아요. 막 험한 말도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그때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이제 금강산 관광을 이제 재개한다거나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정도,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사실 제가 이제 그 다른 정보를 통해서 들은 것도 북한이 이렇게 이제 남한에서 상당히 이제 그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그렇게 한참 분위기가 좋았을 때 니네들이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갔었으면 미국이 과연 처음에는 뭐 부정적으로 나왔겠지만 그걸 제동을 걸었을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김정은하고 미국만 바라보고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느 이제 실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뚜렷한 해답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이나 북한 지도자들이 아직도 예측 불가능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이든 행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는 것 하나하고 북한에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4월에 있을 이제 서울, 부산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이제 1년짜리 임기를 이제 지내야 되는 선거이지만 바로 내년에 있을 대선에 이제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여야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쪽이 이기느냐, 또는 1대1이냐, 또는 2대0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재보궐선거를 열게 된 이유가 상당히 이제 그 시장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라는 게 좀 안타깝고, 또 여당으로서는 이제 그걸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이제 그 당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 이유 때문에 이제 후보를 내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치 현실, 또 지난 총선 때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선거에 참여한 일,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정당 문화가 여전히 원칙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이익에 또는 극렬 지지자들의 어떤 의견에 너무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 매체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건 진보 쪽이나 보수 쪽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의사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인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다양한 어떤 성격을 가진 매체를 골고루 이제 그 보게 되면 그래도 그 사이에서 이제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보통은 자기 성격과 많은 성향과 비슷한 어떤 사람들과만 주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이제 확증 편향적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매체는 다양해졌는데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는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사실 구글을 들어가 보면 수많은 뭐 수백만 수천만 개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사실 또 문제는 정보가 많은 것보다는 그걸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는 어느 매체도 사실은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혼란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정치인이나 정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정치가 이제 삼김 시대가 지나면서 삼김 시대의 장점도 있었지만 폐해 중에 하나는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제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당 운영이 좌지우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김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당의 문화가 이제 그
그 민주화 상당히 문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사실은 당내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책임한 리더십,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당 문화가 된, 그러니까 폐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당의 주인이 없다 보니까 소수의 이제 극렬 지지자들의 의견에 이제 당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정당 문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한 것이 아닌지 좀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고 인내해 나간다면 코로나 사태도 곧 진정이 되고 예전에 이제 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이제 희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개인 시간이 좀 많아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럴 때 그 개인의 여가 생활을 좀 즐기시고 건강을 잘 돌보신다면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이 위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